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올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. 또 연준은 지난 5월부터 보유 자산 축소 규모를 줄여 오는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. 이번 달 FOMC 회의 결과 분석해보고 증시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.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. 과장님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예상됐던 결과이긴 하지만 훨씬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결정이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네, 우선은 예상보다도 말씀하셨듯이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지 않나. 한마디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도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뭐 최대 금리를 뭐 2번 그리고 2번 정도 예상했었는데 아예 그 연준 의장의 말로 금리 올해 인상은 없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의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매파적인 성격이 확실히 비둘기파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뭐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미국의 뭐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이번에 뭐 성명서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이지 않나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마찰이 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소통의 유연함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성명문에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새롭게 뭐 추가된 문구를 보더라도 파월 의장이 이제는 충분히 이제 그 여론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래도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점도표를 보니 올해 인상은 없다는 거잖아요. 네, 지난해 12월 점도표와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? 예, 우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, 그리고 6월, 9월, 12월에 그러니까 FOMC 어떤 연준 의장 기자회견이 있을 때 발표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최대 2번, 그 내년에는 1번 정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갖고 갔었고, 그리고 뭐 17명의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과반수 이상이 작년 12월에는 뭐 금리 인상은 당연하고 뭐 올해 3차례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연준의 의원들의 그 반응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는 거의 뭐 동결에 대한 분위기로 이번에 점도표는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는 아무튼 올해 그 2차례 인상에 대한 부분이 거의 뭐 확실했던 분위기였지만은 올 초부터 미국의 물가나 어떤 노동시장의 그 위축이 뭐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차례에 대한 분위기가 연초에 좀 깔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이번에 뭐 점도표로 봤을 때도 이제 아예 동결에 대한 부분이 우세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6월과 그 9월 달에도 점도표를 발표하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금리 동결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 정책을 9월에 종료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? 한마디로 그 전에 어떤 뭐 채권을 회수하고 뭐 달러를 이제 뭐 푸는 과정을 이제 중단하겠다는 부분이고요.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그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그런 점에서 이제 보유자산에 대한 그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한 2년 후, 그러니까 2020년에 뭐 종료하겠다는 의견이었지만은 2년 더 빨리 했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뭐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는 부분을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2008년에 어떤 그 금융위기 때 어떤 채권을 사들이면서 뭐 달러를 공급한 양적 완화 반대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증시 부양이나 이런 부분이 그 미국의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도 좀 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네, 자 2015년 12월 제로금리 정책 종료 이후에 3년 정도 진행된 연준의 이 긴축 정책이 사실상 모두 종료된 거지 않습니까?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의 향방은 어떨까요?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지표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우선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 상황으로 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물가나 어떤 스프레드 차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어떤 그 달러를
어떤 유동성을 뭐 공급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네. 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고위급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. 네.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? 우선 일단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빨리 무역 협상을 끝내야 되는 게 바로 입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작년 말부터 이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았지만 올해 초부터 미국의 어떤 수출 물가 지표나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무역 분쟁에 의한 경기에 대한 그 영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 빨리 어떤 이 무역 분쟁을 끝내길 바라는 스탠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중국 같은 경우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실무회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부분은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라는 어떤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이 정상회담 전에 뭐 실무에 대한 양국의 합의가 맞춰야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날짜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이 이제 잘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예측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식재산권이나 이제 무역 부분의 불균형에 있어서 미국의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미국의 뭐 스탠스도 약간의 그나마 좀 받아들이려고 회담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 좀 끝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. 네,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죠. FOMC 결과와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았습니까? 네. 코스피의 향방은 좀 어떨까요? 지금 봤을 때 오늘 이후로 좀 그나마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중국도 그렇고 이제 좀 아시아 시장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면서 우상향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뭐 FOMC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은 상황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1차적인 이벤트는 좀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FOMC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한 그런 외국인들의 자금 이런 부분이 시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회담에 대한 결과 과정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우리나라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뭐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 우리나라와 같은 글로벌 이벤트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우리나라 50 과반수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50% 이하가 실적 예상을 지금 하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달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의 몇 주 동안의 상승 여정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걸 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또 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잡음이 좀 나오면서 주가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1분기 실적 전망도 안 좋은 상황이죠? 네, 우선은 기존의 1분기 실적을 뭐 7조 1천억에서 이제 6조 후반대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IT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이 일어나는 상태고 반도체 쪽에서도 재고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까지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렵다는 좀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어떤 뭐 전반적인 제품 가격에 비해서 뭐 수출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우리나라 뭐 산업에서 크게 좀 차지하고 있는 캐파인데 뭐 이런 기업
이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부분을 좀 제한시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예. 우선 나중에 봤을 때도 삼성전자나 이런 봤을 때도 뭐 드램의 좀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 드램 가격과 낸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 예상치는 얼마나 더 하회하는 그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고 쉽게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에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자 다음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정기주총도 예정돼 있잖아요. 네. 내일 예정돼 있는데 이 엘리엇 대결 결과와 지배구조 개편에도 좀 관심이 쏠리거든요. 어떻게 네. 보십니까?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현대차 쪽이 약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네.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한국 기업, 지배 구조원 같은 이 전문가 어떤 집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에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현대차가 현대모비스와의 어떤 그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은 뭐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.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경영 전면에 지금 나서고 있으시죠. 뭐 정의선 수석 부회장에 대한 어떤 주주들의 뭐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상대로 지배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을 좀 원활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. 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당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. 과연 이제 배당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